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이 광활한 대지. 아프리카 서부의 심장, 말리네 공화국의 카라주입니다. 지평선 끝까지 넘실거리는 황금빛 벼 물결, 그 풍요로움은 마치 우리네 김제평야나 호남의 곡창지대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은 말리네 국민 2천만 명의 줄인 배를 채우고도 남아 인근 국가로 수출까지 되는 아프리카의 축복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옥한 땅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볕이 잘 드는 명당 자리에 아주 기이한 공간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도 거대한 동상도 아닌 소박한 흙무덤 하나. 잡초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다듬어진 그 무덤 앞에는 매일 아침 싱싱한 흰 국화꽃이 놓입니다. 더욱 놀라운 장면은 매년 10월 2일에 펼쳐집니다. 굉음을 내며 군용 헬기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합니다. 헬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말리네의 대통령, 농림부 장관, 그리고 군 참모총장 같은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입니다. 평소에는 근엄하기 짝이 없는 그들이 이 작은 무덤 앞에서는 모자를 벗고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눈가에는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맺힙니다. 도대체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묘비에는 현지어와 함께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한글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카라의 눈물,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여기 한국인 한영수 잠들다. 한국인 한영수. 외교관도 아니었고 대기업 회장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흔한 시골 장터에서 마주칠 법한 주름진 얼굴의 평범한 50대 남성. 그가 왜 고국에서 비행기로 20시간이나 걸리는 이 낯선 땅에 묻혀 있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앞에서 오열하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시계를 40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의 풍요로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1984년의 그 참혹했던 현장으로 말입니다. 1984년의 아프리카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기록적인 대가뭄이 대륙을 덮쳤고 말리네의 카라 지역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하늘은 1년 내내 비 한 방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은 바닥을 드러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대지는 붉은 먼지만을 토해냈습니다. 당시 서방 언론들은 이곳을 신이 버린 땅, 지옥의 입구라고 불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진흙으로 쿠키를 구워 먹던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배만 불룩하게 튀어나온 채 힘없이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치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농업연구소, 미국 구호단체, 심지어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전문가들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흙 한 줌을 쥐어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이 땅은 산성도가 너무 높고 딱딱합니다.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게 낫습니다. 선진국의 박사들은 냉정한 진단서를 남기고 에어컨이 나오는 지프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짓밟힌 주민들의 눈동자엔 절망을 넘어선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포기하고 등을 돌리던 그때였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녹슨 삽 몇 자루와 정체불명의 포대 자루들, 그리고 라면 박스 몇 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화려한 양복을 입은 서양 전문가들과는 달랐습니다. 키는 160cm가 될까 말까한 단구,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 낡아 빠진 작업복 바지에 새마을 마크가 희미하게 박힌 모자를 눌러 쓴 동양인 노인. 그가 바로 대한민국 농업진흥청에서 파견된 파견관 한영수 씨였습니다. 당시 58세였던 그는 한국에서의 안락한 은퇴를 마다하고 정부의 해외 농업기술 지원 모집에 자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60 다 돼서 그 험한 곳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하냐며 만류했지만 그는 배고픈 서름을 아는 사람이 가야지 책상물림들이 뭘 알겠냐며 짐을 쌌습니다. 그는 6.25 전쟁 직후 꿀꿀이죽을 얻어먹으며 배고픔의 고통을 뼛속 깊이 새긴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적대적이었습니다. 또 사기꾼이 왔군. 저런 늙은이가 뭘 하겠어? 정부 지원금이나 떼먹고 도망가겠지. 우리를 구경하러 온 원숭이 아냐? 마을 청년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통역관이 기겁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선생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일단 철수하시죠. 이러다 봉변당합니다. 하지만 한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와 어깨를 때려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흙을 한 줌 쥐어 입에 넣고 맛을 보았습니다. 퇴하고 뱉어낸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짜다. 하지만 죽은 땅은 아니야. 숨은 쉬고 있어. 그는 그 자리에 텐트를 쳤습니다. 호텔은커녕 전기도 수도도 없는 허허벌판. 밤이 되면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낮이 되면 45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덮치는 그곳에 말뚝을 박은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의 청년 리더이자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18살 소년 마마두는 몰래 한영수의 텐트를 훔쳐보았습니다. 노인이 밤새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노인이 몰래 숨겨온 비상식량을 먹거나 돈을 세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텐트 틈으로 보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한영수는 한국에서 가져온 굳은 빵을 물에 불려 씹으며 낡은 노트에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모기떼가 온몸을 뜯어먹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도를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의 노트 맨 앞장에는 굵은 매직으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 굶기는 부모는 없다. 이들도 내 자식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노인의 고독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노인의 등에서 시작된 땀방울이 훗날 아프리카 대륙을 뒤흔들 거대한 기적의 마중물이 될 줄은 말이죠. 다음 날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둔탁한 금소금이 마을의 정적을 깼습니다.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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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바위를 깨는 듯한 소리. 잠에서 깬 주민들이 부스스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작은 한국인 노인이 우통을 벗어 던진 채 마을 앞 황무지를 곡괭이로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기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곡괭이 하나와 인간의 근육뿐. 땅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었는지 곡괭이가 튕겨나갈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저러다 쓰러지고 말걸. 마을 노인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프리카의 태양은 자비가 없습니다. 오전 10시만 되어도 기온은 40도를 육박하고 지열은 신발 밑창을 녹일 듯 끓어오릅니다. 현지인들도 낮에는 작업을 멈추는 그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한영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 그의 등은 껍질이 벗겨져 붉게 달아올랐고 땀은 비오듯 쏟아져 바지가 흥건히 젖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흙으로 피를 쓱 문질러 닦고는 다시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주머니에서 멸치 몇 마리와 고추장을 꺼내 대충 씹어 삼켰습니다. 통역관이 선생님, 제발 좀 쉬세요. 탈진합니다. 라고 사정했지만 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쉬면 언제 씨를 뿌려? 너는 저기 굶고 있는 애들이 안 보이냐?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동시에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기였습니다. 가난을 이겨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독하고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1970년대 중동의 사막에서 경부고속도로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주민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다. 돈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우리보다 더 독하게 일하고 있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땅을 갈아엎어도 물이 없으면 농사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가장 가까운 수원지는 4km나 떨어진 강줄기였습니다. 펌프도 파이프도 없는 상황에서 물을 끌어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영수는 지도를 펴놓고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수로를 판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4km가 넘는 거리를, 그것도 바위산을 깎아서 수로를 만든다고? 장비도 없이? 불가능해요. 우린 못합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한영수는 말없이 삽을 들고 맨발로 앞장섰습니다. 나 혼자라도 한다. 물 마시고 싶은 놈만 따라와. 그날부터 무모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영수는 측량 기계 대신 자신의 눈대중과 물통을 이용해 경사를 쟀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마마두와 청년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말이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어. 하면 된다. 알겠어? 그는 쉰 목소리로 새마을 노래를 흥얼거리며 독려했습니다. 큰 바위가 나오면 지렛대로 들어올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정으로 쪼개어 길을 냈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발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영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삽질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였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강물과 연결된 수로의 마지막 둑이 터지던 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메마른 수로를 따라 흙탕물이 쿨럭거리며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졸졸 흐르던 물이 이내 콸콸 쏟아지며 마을 앞 저수지로 들어찼습니다. 물이다. 물이 왔다. 알라시여. 기적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뒹굴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첨벙거렸고 노인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붉은 황무지가 촉촉한 옥토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촌장은 한영수에게 다가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툰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파파 꼬레아 메르시. 미친 노인이 파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들어오자 이제는 농법이 문제였습니다. 한영수는 한국식 모내기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씨앗을 흩뿌리는 조박 농업만 해왔던 현지인들에게 줄을 맞춰 모를 심는 것은 불필요한 고역으로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짓을 합니까? 그냥 뿌리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불평하며 모판을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한영수가 논으로 뛰어들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탕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한 포기 한 포기 어린아이를 다루듯 정성스럽게 모를 심었습니다. 잘 봐라.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렇게 줄을 맞춰야 햇볕도 잘 받고 바람도 잘 통한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크는 거야. 사람처럼. 그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마마두를 비롯한 청년들이 하나둘 바지를 걷어 올리고 논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한국어 구령에 맞춰 검은 피부의 청년들이 줄을 맞춰 모를 심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 기술이 아프리카 오지에 뿌리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벼가 무럭무럭 자라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무전기를 든 통역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대사관에서 긴급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철수라니? 이제 곧 수학인데 무슨 소리야? 내전이 터졌답니다. 반군 게릴라들이 식량을 약탈하러 이쪽으로 오고 있대요. 놈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는 악마들입니다. 당장 헬기를 타야 합니다. 마을 분위기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멀리서 쿵, 쿵 하는 포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떠나겠지.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우린 또 버려지는구나. 마마두는 체념한 눈빛으로 한영수의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가세요, 파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남은 쌀은 운명에 맡겨야죠. 잠시 후 헬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하는 헬기. 통역관이 한영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시간 없습니다. 한영수는 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벼 이삭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 그 순간 한영수의 뇌리에는 1950년 전쟁통의 미군 트럭 뒤를 쫓아가며 초콜릿, 기브미 초콜릿 을 외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픔의 공포, 버려짐의 슬픔. 한영수는 통역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라. 난 안 간다. 선생님, 죽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저 벼들은 누가 지켜? 내 새끼들이 여기 있는데 아비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 못 가. 안 가. 그는 헬기를 돌려보냈습니다. 굉음을 내며 떠나는 헬기를 뒤로하고 한영수는 마을 창고로 달려가 녹슨 엽총 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160cm의 작은 거인이 거대한 전쟁의 공포 앞에 홀로 맞선 것입니다. 내 쌀에 손대려는 놈은 나를 먼저 밟고 지나가야 할 거다. 그 비장한 뒷모습을 보며 마마두와 마을 청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 사실이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청년들은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한영수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카라 마을의 논두렁에는 수십 개의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다가오는 반군의 발소리와 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팽팽하게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황금 들판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영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은 카라 마을 역사상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반군의 정찰대 차량 2대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한영수와 마을 사람들을 비췄습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반군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는 양떼 같은 마을 사람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낡은 엽총을 든 작은 동양인 노인과 죽기를 각오하고 낫과 몽둥이를 든 수백 개의 눈동자였습니다. 여긴 쌀 없다. 돌아가라. 한영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통역관도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곳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구호구역이다. 건드리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반군 대장이 한영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왜소한 노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맹수보다 더 사나웠습니다. 뒤에 서 있는 청년들의 눈빛 또한 예전의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땀으로 일군 것을 지키려는 자들의 살기. 그것은 기관총보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반군 대장은 침을 퇴뱉더니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미친놈들이군. 가자, 다른 마을로 간다. 엔진 소리와 함께 반군이 물러가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입니다. 한영수 역시 엽총을 지팡이 삼아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안심할 때가 아니다. 내일부터 바로 수학이다. 놈들이 다시 오기 전에 털어야 해. 위기를 넘긴 들판은 황금빛으로 출렁였습니다. 카라 마을 역사상 최초의 풍년이었습니다. 낯질 한 번에 묵직한 벼 이삭이 툭툭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쌀밥. 하얀 쌀밥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 뒤편에서 한영수의 생명은 촛불처럼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40도가 넘는 열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말라리아였습니다. 거기에 극심한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쳐 내장기관이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약이라고는 한국에서 가져온 진통제가 전부였습니다. 마마두가 텐트를 찾았을 때 한영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파파, 병원에 가야 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것보다 탈곡기는? 기름은 넉넉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러다 쓰러지신다고요. 이 녀석아. 쌀을 창고에 다 넣기 전까진 난 안 죽어. 저승사자가 와도 쌀 가마니 다 쌓아놓고 가라고 할 거다. 그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링거주사 바늘을 팔에 꽂은 채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탈곡장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보다 나달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갈아서 쌀알을 채워 넣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수학 막바지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폭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붓는 장대비에 갓 쌓아 올린 둑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둑이 터진다. 둑이 터지면 논이 다 잠겨. 한밤중에 들려온 비명소리. 한영수는 링거줄을 뽑아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폭우 속에서 본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힘들게 만든 수로 둑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둑이 무너지면 1년 농사는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판이었습니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한영수는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60kg이 넘는 흙포대를 어깨에 맨 채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안 돼. 내 새끼들 밥인데. 절대 안 돼. 그의 절규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노인의 처절한 몸부림을 본 마을 사람들 100여 명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팔을 쇠사슬처럼 엮고 온몸으로 거센 물살을 받아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빗소리에 섞여 한국어 구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그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한영수였습니다. 한영수는 대열의 맨 앞에서 가장 거친 물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두 다리만큼은 콘크리트처럼 박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거짓말처럼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흙탕물 범벅이 된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함성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파파, 파파, 일어나세요. 비가 그쳤어요. 마마두가 달려가 한영수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축 늘어진 한영수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손은 흙포대를 얼마나 세게 움켜쥐었는지 손가락이 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의사, 의사 불러. 빨리 차 가져와. 마마두의 비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트럭 짐칸에 실려 병원으로 달리는 내내 한영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쌀 젖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 밥 먹여야 하는데. 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고향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카라 마을의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신부전, 간 기능 상실, 그리고 말라리아 합병증.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몸으로 여태까지 버틴 겁니까? 기적에 가깝습니다. 의사의 말에 통역관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한영수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마마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마마두의 검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두 농부의 손이 맞잡았습니다. 마마두야. 네, 파파. 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끝까지 못 봐줘서. 그런 말씀 마세요. 파파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다 나으실 거예요. 한영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마마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한국에 보내지 마라. 너희들 가져라. 파파, 학교 지어라. 배부르면. 그 다음은 배워야 해. 그래야 다시는 무시 안 당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심전도 모니터가 긴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삑. 1988년 10월 2일. 서울 올림픽의 환호성이 대한민국을 뒤덮던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작은 병실에서 영웅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62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떠난 고독한 죽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마마두는 떨리는 손으로 한영수가 남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한국은행의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일기장을 펼쳐 읽어내려가자 병실에 있던 모든 의료진과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950년 12월. 전쟁이 터지고 나는 고아가 되었다. 꿀꿀이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미군 트럭을 쫓아가다 넘어져 무릎이 깨졌다. 그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초콜릿을 주었던 파란 눈의 미군 병사.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 것이다. 나는 평생 그 빚을 갚고 싶었다. 이제야 기회가 왔다. 카라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40년 전에 내가 보인다. 신이시여, 제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소서. 이 아이들이 흰 쌀밥을 먹는 것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가게 해주소서. 그리고 통장. 그 통장의 잔고는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4년 동안 한국 정부에서 받은 월급, 위험수당, 체재비가 단 1원도 쓰이지 않고 그대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선생님은 4년 동안 본인 돈을 한 푼도 안 쓰셨어요. 통역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주는 빵이랑 물만 드셨다고요. 옷 한 벌 안 사 입으시고 이 돈을 전부 아이들을 위해 모으셨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 자금도 가족에게 보낼 돈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 돈이 아프리카의 붉은 땅 위에 학교가 되고 병원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마마두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사기꾼이라 욕하고.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한영수의 유언대로 그가 남긴 돈은 종잣돈이 되어 한영수 초등학교가 세워졌고 지금은 한영수 농업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카라 지역은 말린의 최대의 곡창지대가 되었고 굶주림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마마두 장관은 한영수의 묘비 앞에 앉아 40년 된 낡은 곡괭이를 어루만집니다. 한영수가 쓰던 바로 그 곡괭이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저를 보십시오. 저는 40년 전 굶어 죽어가던 깡마른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나라의 장관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눈물 고인 눈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들의 아버지 한영수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쌀을 주는 법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면 된다는 용기, 그리고 대가 없는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마마두 장관은 품속에서 낡아 빠진 태극기 배지를 꺼내 자신의 양복깃에 답니다. 말린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여, 부디 당신들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당신들의 혈관 속에는 전 세계를 감동시킨 영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고 한영수.